안녕하세요, 디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조형으로 구현한 호아킨 소로야의 명작 해변 산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수많은 명작 중에서도 스페인 마드리드의 강렬한 해변빛을 그려낸 화가로 소로야만큼 인상 깊은 작가는 드물죠. 저는 이 그림을 3D 모델링 기술로 3개월에 걸쳐 자세하게 입체화하고 한 달 동안 3D 프린팅과 채색으로 현실에 꺼내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호아킨 소로야의 인생과 이 작품, 그리고 제작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모델링을 위해 지브러쉬를 시작해 봅시다. 조형도 그림을 그릴 때와 동일하게 큰 라인부터 만들어 나갑니다. 단지 지금 저는 그 작업을 가상 공간에서 할 뿐입니다. 복잡한 구성 요소는 모두 제외하고 기본 도형, 아주 단순한 형태부터 구축해 나갑니다. 미리 만들어둔 인체 모형을 토대로 나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시작점을 그렇게 잡아버리면 제 감각조차 초기의 모양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화면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터라 이번 조형은 최소한의 기능만 쓴 듯합니다. 대칭 기능 또한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대칭 프로세서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형태력으로 자연스러운 비대칭을 표현하는 게 정신적으로나 작품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물 조형에서는 완벽한 대칭이 존재하지 않죠. 저는 학생들에게도 말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머리카락까지 완벽히 대칭인 사람을 보면 사람이 아니니까 도망치라고 말이죠. 대칭은 산업화가 만들어낸 현대를 상징하는 형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튼 자연스러운 비대칭이 저는 최선의 조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초반 과정입니다.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양들을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치마에 가려지는데 뭐하러 몸을 명확하게 만들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유는 저 자신이 옷이 이렇게 생기겠구나 하고 확신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확신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모르는 걸 표현하거나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안다고 착각하고 만들 때가 많겠죠. 이번 작업은 인상주의와 리얼리즘의 오묘함이 섞인 작품인 만큼 형태 해석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를 꼽자면 이 리본이 도대체 어떤 구조인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비슷한 시대의 의복도 참고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하다가 색을 조절해보니 오른쪽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리본이 뒤집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 순간 유레카를 외친 아르크메데스의 기분이 이런 거였을까 싶었습니다. 한 번에 완벽한 형태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다듬으며 원하는 형태가 될 때까지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나타나듯 형태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합니다.
이제 중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종적인 모양을 조정하면서 질감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과정은 모든 고뇌와 망설임을 제거한 즐거움만을 남긴 흔적들입니다. 3D 모델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뭔가가 생성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이 모델링 작업은 모두 제가 한 땀 한 땀 만들어 나갑니다. 이번 작품의 두 인물의 얼굴은 소로야의 다른 그림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부인인 클로틸데와 딸 마리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프린팅을 위해 물리적 결합 구조로 다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립 순서, 강도, 결합 부위를 고민하며 물리적인 간섭이 없도록 조정하는 과정이죠. 이 작품은 5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가 많을수록 이 과정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번 작품은 인상주의의 특성을 반영해보고자 가상에서 미리 채색을 해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뒤쪽의 반사광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해 가벼운 렌더링 또한 돌려봤죠. 이제 프린팅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프린터가 알아서 출력해주는 것 같지만 실수 없는 결과물이 나오려면 많은 공부와 시행착오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큰 프린터를 장만했지만 이번 작품의 베이스가 워낙 커서 베이스 출력만 6일이 걸렸습니다. 프린팅된 파츠들을 다듬습니다. 서포트 자국과 설계의 실수로 인한 표면들을 연마해줍니다. 날은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샌딩이 끝나면 이제 완전히 경화시켜줍니다. UV 퍼티입니다. 아까는 갈아내기만 했다면 이번엔 틈을 메꿔주고 샌딩을 할 겁니다.
많이 메꿔야 한다면 시바투를 써줍니다. 냄새만 제외하면 싸고 수용성이라 다루기 쉽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탈부착을 많이 반복할 것 같기도 하고 운반 과정을 의식해서 자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서페이서를 발라줍시다. 서페이서를 발라주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서포트 자국들이 보이게 됩니다. 마저 정리해줍니다. 아직 나무 베이스를 만들지 않아 임시로 레진 박스를 사용해 봅니다. 채색 전에 가조립을 해볼 겁니다. 다행히 신경을 많이 쓴 만큼 계산 미스가 난 부품은 없었습니다. 이제 채색입니다. 원작은 유화지만 손으로 만지면서 채색하는 특성상 너무 느린 건조는 작업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골든사의 오픈 시리즈 아크릴을 사용했습니다. 유화보다 빠르고 일반 아크릴보다 천천히 마르는 특성 덕분에 적절히 섞이면서 칠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입자가 고우며 색감이 아주 좋았지만 가격이 지금은 어둠과 빛의 구분, 대략적인 색을 칠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호아킨 소로야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해변 산책은 소로야가 부인과 딸이 해변을 걷는 모습을 담은 그림입니다. 특이한 점은 구도가 사진처럼 인물의 일부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당시로선 드문 구도입니다. 그런 유년기에 사진관에서 일했던 이력 덕분인지 프레임 감각이 매우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그로 인해 순간 포착적 구도가 차별점이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시원하고 즉흥적인 붓질 속에서 믿기 힘들 정도의 정교한 색감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혹시 테트라크로메시까 생각했습니다. 유전적으로 색수용체가 더 많은 사람들처럼. 하지만 그의 이력을 모두 살펴본 결과로는 훈련의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로야가 활동한 시기는 1880년부터 내추럴로 그림 그리기를 영원히 중단한 1920년까지입니다. 이 40년 동안 4,000점에 달하는 회화를 남겼습니다. 1년에 100점 이상을 작업한 것이죠. 물론 습작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하루로 계산하면 3, 4일에 한 점씩 작업을 마무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평균적으로 2m입니다. 호아킨 소로야는 1865년 콜레라의 사흘 간격으로 부모를 잃고 불과 2살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이가 없던 이모 부부에게 입양되어 애정어린 돌봄을 받으며 성장했죠. 이모부는 어린 소로야의 그림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알아보고 공예학교에서 야간 그림 수업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26세의 나이까지는 아카데미에서 수련했고 1890년부터 1903년, 그러니까 27세부터 40세까지가 어엿한 화가로 입지를 굳혀가던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반사광과 약간의 톤을 추가하는 단계입니다. 소로야는 15살에 발렌시아의 산카를로스 미술 아카데미에서 수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당시 유명한 사진가였던 안토니오 가르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르시아 또한 그림에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소로야의 재정 상황을 알고 나자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채색사로 작은 일을 하는 대가로 학비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채색사란 흑백 사진에 색을 칠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로야는 그 집에서 가르시아의 셋째 딸 클로틸데를 만났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로야의 아내가 되었죠. 그는 투우장 울타리 안에서 폭죽을 터뜨려 포화를 재현하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실외에서 그림을 그리기와 사실주의적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을 타고났던 것 같습니다. 후에 역사를 다룬 그림으로 지방의회에서 유학재정 지원을 받아 로마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고 그 기간 중 몇 달간 파리에 방문했습니다. 파리에서 여러 전시회를 관람한 그는 자신의 그림이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과 연결된다는 점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무렵은 파리에서 미학적 전통과 무척 어긋나는 인상주의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파리는 그가 빛을 그리는 화가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26세 때 클로틸데와 스페인으로 돌아와 마드리드에 정착했고 몇 달 뒤 이 그림의 오른쪽 인물이자 첫 딸인 마리아가 태어났습니다. 마드리드에 정착한 후 이때부터 국내외 모든 주요 대회와 전람회에 출품하며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30세부터는 파리 살롱전에도 꾸준히 참가했습니다. 이때는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그림처럼 주제가 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주제를 다루기도 하며 색의 대부분이 사실주의에서 많이 쓰는 색에 가까운 그림이 많았습니다. 정착 후 7년 동안 계속해서 각종 비엔날레, 박람회 등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기도 하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십자훈장을 받는 등 아티스트로서 최고의 인정을 받을 때쯤에 수상을 위해 파리에 갔을 때 전시회를 여러 번 보고 난 후 아내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시관은 내용도 형식도 끔찍하다. 가장 형편없고 가장 뒤떨어진 방식으로 그리고 있다. 나는 이 흐름 속에서 이상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사진기가 1880년 대중화가 된 것과 유럽의 주요 미술 흐름을 주도하는 파리의 아티스트들이 더 이상 전통 구도와 인위적인 이상화보다 직접 보고 느낀 장면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인상주의는 예술의 자율성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국제미술의 흐름이 파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로야는 이때 파리의 새로운 경향을 느끼며 스페인의 보수적인 경향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 마음을 먹은 뒤로는 국내외의 대형 박람회와 살롱전 공식 화가의 길을 그만두기를 결심하고 그 장르에 다시는 전념하지 않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톤을 넣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부터 소로야의 그림을 보면 소재가 아주 일상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던 고전 명화처럼 어떤 상황들 아주 쉽게 종교화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런 식의 그림에서 아주 소박하고 본 것을 꾸미지 않고 아름답게 그려낸 자유로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래 나의 집념은 틀에 박힌 모든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쌓아온 토대 위에서 확고하게 두려움 없이 나만의 방식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으나 진실하고 진지하다. 그것은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느낀 것의 진정한 반영이고 내가 예술이라고 믿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소로야는 이러한 윤곽을 만드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 윤곽 안에 다시 자신의 것으로 채워넣는 때가 된 거죠. 40세부터 그의 예술적 전성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소로야는 뚜렷이 정립된 자신의 스타일을 토대로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개인전을 열어 능력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후 파리에서 497점의 작품을 전시, 비평가와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그의 개성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로야는 사실 파리에 첫 방문을 했을 때부터 이미 인상주의 화가들의 위대한 발견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색의 상대성이었는데 예를 들어 해변 산책의 경우에도 채도를 낮춘 연보라와
분홍 계열의 색이 보입니다. 이는 노란 계열의 색조와 대비를 일으키며 색들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죠. 소로야는 이런 지식을 자신이 가장 존경하던 벨라스케스의 스페인 전통 회화와 결합해 개성적이고 매혹적인 화풍을 이룩한 것입니다. 효용에 비해 색채 감각이 떨어지는 저로서는 그 색감을 이해하고 섞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45세 때 뉴욕 전시를 염두에 두고 발렌시아의 해변에서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들 중 하나가 지금 만들고 있는 해변 산책입니다. 호아킨 소로야는 50세 이후부터는 조금 더 단순히 빛의 겉을 그린다기보단 빛의 본질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소로야는 히스패닉 협회로부터 받은 가로 70m, 세로 3.5m의 작품 제작을 15만 달러의 제작비를 받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의 배경이 될 풍경과 빛에 익숙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여행해야 하고 이런 과정을 인상찾기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소로야는 편지에 이제 자신의 손이 눈과 느낌을 완전히 따라간다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형 프로젝트는 소로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서 신경이 무력해진다. 너무 많은 기쁨은 날 기진맥진하게 한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히스패닉 협회의 주문은 죽기 4년 전에 완성하고 그 2년 후에 그림을 그리다 마비 증세가 오고 맙니다. 그렇게 1923년 60세에 병세가 호전되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되고 부인 클로틸데는 소로야 미술관을 세울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재산을 스페인 정부에 기증하는 유언장을 쓰게 됩니다. 어떤가요? 지금의 우리가 보기로써 그저 아름다운 그림이라고만 소비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3, 4년 전에는 저 또한 저 작품 멋있고 이 작품 멋있고 참 감탄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그래픽의 발전, 또 이렇게 AI가 발전하고 난 뒤에는 어떤 시각적 자료를 봐도 큰 감흥이 안 들더군요. 어쩌다 이미지가 이렇게 흔해져 버린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현대의 이미지들이 간접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그렇게 점점 사람을 냉소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보니 호아킨 소로야는 참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네요. 채색을 하다 보니 모자에 달린 베일의 재료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레진을 바꿔서 출력하기로 했습니다. 엄밀히 소로야의 그림은 인상주의의 정의로는 모두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인상주의 화가들과 다르게 형태와 색온도의 리얼리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붓의 길이가 최대 120cm일 정도로 빠르고 정확한 큰 붓질을 통해 장면을 포착했죠. 이 해변 산책 또한 2m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부 사항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지나치게 빨리 그린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는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싶어도 밖에서 그릴 때는 그럴 수가 없다. 우리를 둘러싼 그 무엇도 멈춰있지 않는다. 모든 것이 변함없이 가만히 있을 때에도 해가 움직이면 눈앞의 장면이 달라지는데 해는 끊임없이 움직인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림을 그리는 내내 전투 그 자체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호아킨 소로야에게 해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정보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재 3D를 사용하는 것처럼 저 또한 기술의 발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언제부턴가 한 달에 한 번씩 혁신이라는 기술이 등장하더군요. 그 모든 정보를 학습하고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색에 대한 저렇게 강한 집착을 가진 사람이 해가 움직이는 걸 신경 쓴다면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그것을 이겨내는 원동력은 그림에 대한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그림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애처가이기도 한 그는 클로틸데와 편지를 나눈 기록들을 보면 온통 그림이 이러쿵저러쿵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대부분을 이루더군요. 요즘 우리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선택지가 넓어졌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인간의 의식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00가지 처음 보는 맛의 아이스크림이 눈앞에 있다면 망설이게 되듯 늘 고민과 생각이 많아집니다. 호아킨 소로야가 편지에 서술하듯 그는 그림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그림에 집중했기에 시시각각 변하는 햇빛을 신경 쓰면서도 미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 또한 요즘 고민이 많아질 때면 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자 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소로야는 스튜디오에 인공광을 실어했고 항상 자연광 아래에서 빠른 붓질로 작업했습니다. 순간의 빛을 물감으로 포착하는 그것이 그의 그림이 그토록 찬사를 받은 전제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 모든 파츠를 합쳐놓고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제 작품은 소로야의 과정과는 정반대입니다. 온갖 간접 인공의 집합체니까요. 인터넷의 이미지를 보고 가상에서 조형하고, 그리고 빛 또한 가상에서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그리고 실물 또한 3D 프린팅이라는 몇천 개의 레이어로 출력했습니다. 아마 소로야가 이것을 봤다면 끔찍하다고 말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런 걸 좀 말해보고 싶습니다. 과정에서 빛나는 찬란함은 그 자체로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치에 매몰되지 않는 아름다움은 어디에서도 어렴풋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속이 비어있는 화학물 덩어리 안에서도 말이죠. 일종의 반어법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고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과정의 소중함을 잊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하는 일을 예술로 치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하더군요. 쓰레기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에요. 물론 제가 예술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포장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세상이 아주 복잡해질수록 환원주의의 오류는 쉽게 발생하는 듯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베토벤 현악 사중주는 사실 고양이 창자에 말총을 긁는 것이다. 이런 세상일수록 복합성과 맥락을 존중하고 사유를 지속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동시대 예술가로서 현대 순수미술의 흐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작가들은 틀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정작 그 안간힘은 새로운 틀을 만들어버리는 아이러니함을 많이 느끼는 중이에요. 중간은 참 힘듭니다. 업로드 주기가 말도 안 되게 길어졌네요. 저 또한 올해 초부터 작업실 이전과 쉼없이 여러 새로운 도전들을 쭉 하고 있는데 뭔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게 없어서 공허한 마음이 큽니다. 사실 이 컨텐츠는
올해 1월부터 기획한 콘텐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한 작업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고민하는 게 제 직업이니 곧 또 만날 수 있을 겁니다.